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될 때 중국 경기가 좀 올라오면서 우리 경제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기댈 구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국 경기는 어떻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중국 경제가 뭐 올라오는 거 아니고 지금 올해 5% 예상 그만큼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수출입 통계에 보면 의미 있는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사실 우리 수출이 그동안 안 됐던 거는 중국으로 반도체가 안 됐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2018년에 우리가 대중 수출 비중이 27%까지 갔어요. 근데 올해 20%까지 비중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네. 반도체 비중도 2021년에 21%였는데요. 올해 거의 15%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홍콩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 수출도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도 크게 줄어든 거죠. 네. 그런데 10월, 11월 통계, 수출 통계 보니까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네. 금액 자체도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하고 있다. 소비하니까 중국도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우리 반도체 더 수입에 가야 되죠. 그러게요. 중국 쪽에서는 조금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꿈틀댄다는 예. 뉴스들도 나오기는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긍정적인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예, 이미.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중국 상하이 증시 이런 거 보면은 예. 전혀 이 증시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막 왜 증시 반응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중국 증시.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요새 보니까 세계 주식형 펀드 보니까 중국서 계속 빠져나가고 빠지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럴수록 네. 우리가 중국에 이제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내년 아까 2분기까지는 저는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일부 은행에서 ELS 홍콩 지수 기반을 네.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홍콩 증시도 계속해서 지금 저가로 내려가 있고 있고요. 예. 올해 세계 주가가 지난주까지 보니까 세계 평균 지수가 한 13% 올랐더라고요. 세계 평균이요. 예. 예, 그런데 홍콩은 마이너스 5%,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한 마이너스 2%. 뭐 두 나라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을수록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물론 내년 2분기까지는 저는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요. 아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세계 네네. 모든 증시가요. 예? 세계 모든 증시가 아까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가 아까 3, 4월에 내년 2분기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 그런데 뭐 중국 주가는 그래서 미리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그때 덜 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는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 주가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명목 GDP로 주가를 평가해가지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미국 명목 GDP 올해 6.5%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예. 미국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요. S&P 500이 3,720 정도 나와요. 지금 4,600이니까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죠. 고평가돼 있다. 예. 저거는 명목 GDP에 대해서. 예, 명목 GDP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하고 보든지 이거 명목 GDP 주가가 따라갑니다.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연말 적정 수준이 한 3,452 정도 나와요. 예.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요. 예, 그런데 지금 3,000 안팎이니까 중국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는 명목 GDP가 중국이 한 5% 정도 증가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수준이라면 주가 저평가 정도가 너무 크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저 정도의 갭이 벌어진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언젠간 다시 본질 가치의 회귀가 됐다라는 거죠. 예, 이 추세에선 접근했다가 또 위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위로 가는 경우도 예. 있었고. 예. 그래서 항상 증시는 고평가 저평가를 반복하는 거긴 한데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주가가 아마 내년 1분기쯤에 바닥을 치고요. 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적정 수준에 계속 접근해가는 과정이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높다. 아직.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저는 올해 제일 어려운 중국 주가, 그 다음에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르는 미국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연간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본질 가치에 펀더멘털에 명목 GDP에 수렴해 간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촉매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촉매제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저평가됐는지. 뭐 저평가됐다면 외국인들도 올해 지금 주식 계속 중국 주식 팔고 있는데 뭐 저평가됐다면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그동안 코로나 규제 하나 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했는데요. 사실 그만큼 기대만큼은 증가에 안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축률이? 저축률이 높고 중국 금리 굉장히 낮죠. 네. 저는 금리가 그 나라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미국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은 가계가 소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중국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이 금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네 좀 소비 좀 하고 살아라. 나가서 돈 써라. 그리고 미국 아까 저축률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높거든요. 또 금리도 낮고. 그래서 내년에 중국 소비가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투자는 감소하면서 성장률은 4 내지 5% 사이일 텐데요. 중국 성장 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성장 구조가 소비 중심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미국처럼요? 물론 미국만큼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아까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 중국은 38%예요. 작년 기준으로. 민간 소비가요. 그것도 많이 내려온 거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부진하다고 해도? 3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8%까지 올라갔거든요.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대신 GDP에서 투자 비중이 한때 47%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45%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중국 경제 최근에 보면은 계속 이제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소비 비중은 늘어나는 이런 성장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 비중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소비 비중은 올라오고 있고 그거는 경제의 어떤 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45% 이 정도 차지하는 게 줄어드니까 중국 경제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한 건 1930년대 대공황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중국 경제는 2.3% 마이너스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때 거의 중국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제 부동산 쪽에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대출까지도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이런 정책까지 꺼내는 거고 그러면 뭔가 부동산 쪽에서 뭔가 한 번에 황 하고 터지는 것만큼은 막는 거고 또 사람들의 소비 여력도 좀 어떻게 이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미국은 2008년 부동산 가격 급락하면서 미국 경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가계가 부실해져 금융회사 부실해지면서.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거는요.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파생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파생시장 별로 없으니까요. 실물하고 금융하고 미국하고 연계 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8년, 2009년 초까지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로 여기서 한번 수류탄이 터졌고 다이너마이트 터지고 저쪽에서 원자폭탄 이런 식으로 팡팡팡 터졌다면 중국은 그냥 요 본질 하나 터지는 거 요거로 보고 있는 거다. 실물만.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격 돈 빌려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금융회사들은 그 파생상품 만들었는데 그게 부실화되면서 금융회사를 같이 어려졌죠. 물론 중국이 집값 떨어지면은 소비는 좀 위축될 수가 있죠. 근데 금융시장에 그렇게 미국처럼 파급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인 즉슨 중국 정부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컨트롤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어느 정도 경착륙이나 경착륙은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저축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리고 낮은 금리 상황 이런 걸로 중국의 소비가 늘고 중국의 성장이 2024년에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아하. 그럼 우리 경제에도 뭔가 좀 기댈 구석이 확실히 되는 거겠죠. 어떤 뭐 산업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그런 중국 소비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수출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요. 네. 예,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저 무역수지 통관 기준이면 흑자가 거의 90% 가깝게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예.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상품, 반도체 빼놓고는 거의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는 우리보다 싸게 비싸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지금 전기차. 중국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데요. 아. 사실 우리 며칠 전에 그 10월 경상수지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요. 상품 수지보다도 투자 소득 수지 흑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요? 아니, 전 세계. 우리나라가요? 예. 그래요? 우리가 무역으로 돈 버는 것보다요. 예, 주식, 채권, 뭐 이자 배당 소득으로 들어온 게 저 1월에서 10월까지 보니까 296억 달러예요. 그저 상품 수지는 19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좀 부진에 빠진 사이에 예. 금융으로 벌어왔다. 왜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버느냐면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8년 기업들이 투자를 덜 하니까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요. 네. 우리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낸 거예요. 예. 98년부터 작년까지 흑자 보니까 1조 300억 달러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 경상수지 그 흑자 가지고 뭘 했느냐.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주식 채권 사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으로 돈 버는 것보다 금융으로 돈을 버는 규모가 더 커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거의 성장 끝물에 가고 있고 예. 고도 성장 이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뭐 제조업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그럼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저희 또 이제 와이스트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유혁 교수님도 열심히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지식을 또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금융으로 벌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발을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비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있지만 약간 뭔가 시스템적인 신뢰. 예.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이 5% 나와도 그걸 믿느냐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물론 이제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또 이러면은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 중국의 그 신뢰가 너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현상보다도 이 감정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약간 반중 정서. 예. 예, 제 조카가 대학에서 지금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학생들이 별로 중국어를 안 배운답니다. 안 온대요, 별로. 오. 그리고 우리 언론에 보면 물론 중국 경제 어렵기는 어렵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실제 현상보다. 예. 그런데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 최근에 조금 주춤하지만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거 큰 금융회사들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JP 모건은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맨날 갖고 막 중국한테 엄청 막 좋은 소리 하고 막 이러더만요. 예. 네. 뭐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중국이 장기적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 금융 광고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금융 산업은 다 개방해 버렸죠. 2000년, 2001년에 은행, 증권, 보험 다 개방해 버렸어요. 예. 예, 나머지는 이제 금리 자유하고 외환시장 자유하죠.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빨리 이것마저 자유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정서적인 거는 우리가 뭐 친중으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죠. 예. 뭐 친중, 뭐 정서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금융으로 돈 번 돈이 무역으로 돈 번 보다 지금 더 많아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금융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정서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가서도 돈 벌고 중국 가서 돈 벌고 아세안 가서도 돈 벌고 이제 금융 우리 경상수역자가 1조 아까 300억 달러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돈 가지고 세계 각 곳에 가서 우리가 금융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정서적인 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돈 벌러 나가자. 예, 금융으로 돈 금융으로. 벌러 나가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상반기까지는 중국 증시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24년 상반기까지는. 그거는 같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요인이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성장률도 그렇고 예. 어떤 증시의 상승률도 그렇고 중국이 예. 더 나을 수도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다시 이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아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뭐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때는 미국보다 좀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더 빨리 올렸었죠. 혹시 금리 인하도 미국보다 먼저 실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밑에 있습니다. 1%대 성장에.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경제는 2.4% 성장하는데 우리 저 한국은행이 올해 1.4%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정도 예상하고 실제 GDP 해보면 제가 잠재 GDP 수준 추정하면 그 밑에 있어. 미국은 지금 위에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한국은행 2.1% 성장한다고 그렇게 예상해 놨는데요. 그래도 밑에 있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한국은행 이제 물가 상승률 뭐 내년에 한 2.6% 소비자 물가. 그런 물가는 더 빨리 낮아지거든요. 네.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요건 이제 한국의 적정금리. 예. 네. 내년 뭐 상반기 말에 한 3.3이고 내년 말에는 2.3%, 2.2%까지 떨어져 그래요. 내년 말에는 2.2요. 예. 내년 한국은행 상반기가 3.3이요. 3.3. 예.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내년 하반기는 2.2%대라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될 것 같다. 예.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 그 여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금리를 내리더라도 왜 사람들은 그런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막 자본 유출에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커지고 막 이런 이야기요. 근데 그 한국의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끝나고 기자분들이 네, 항상 물어보죠. 계속 그 질문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번 그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좀 예.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 환율 자금 유출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주시장하고 채권시장은 전혀 외국인 우리나라가 보유 비중 보면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은 우리 한 26% 가지고 있죠. 시가총액에. 네. 근데 미국 비중이 한 41%예요.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게 예. 40%가 넘는다. 네, 채권은 상장 채권을 한 외국인들 우리 10%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별로는 발표가 안 하는데요. 네. 아세안 비중이 47%, 아시아 비중이. 아하. 그 다음에 유럽 비중이 한 30%. 둘이 합치면 77%예요. 미국 사람도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금리 높은 나라가 지금 없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일본보다도 한참 높죠. 훨씬 높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분이 싱가포르 갔는데, 네. 예, 광고가 0.2% 은행의 우대금리래요, 그게. 싱가포르요? 예. 금리가 그렇게 낮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0.1 몇 퍼센트 준다는 겁니다. 네네네. 0.2%가 우대금리라고 그래요. 우리 금리가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보다도 우리 금리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 투자자들 우리 채권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미국 금리 차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으로는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돈이 10조 이상 순유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는 3.5%고 미국은 5.5%여서 네. 격차가 너무 커서 외화다 막 유출되고 이럴 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나라랑도 비교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금리 인하가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산업별로 좀 이야기를 놓고 보자면 앞에서도 미국의 소비 침체, 경기 악화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산업별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은 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거 소비를 보면요.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구재 소비가
미국 하계 12%, 그다음에 준내구재가 한 22%, 네. 서비스 소비가 나머지 거의 67% 정도 돼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비중으로 소비하는 보면요. 비중 보면요. 예. 예, 그런데 코로나 때는 내구재 소비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뭐 노트북, 태블릿. 노트북 받고 집에 TV 받고. 네. 근데 2020년에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2.8%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자 관련 기업들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를 소비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내구재라는 걸 한 번 사면 상당히 오래 쓰죠. 최근 보면은 미국 내구재 소비가 거의 정체된 상황이에요. 내구재라는 게 대표 뭐 전자제품 자동차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내구재 소비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아주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뭐 자동차.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내년은 올해 수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는데 10월, 11월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산업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죠. 저는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그래서 그 증권회사 하나가 산업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키에트. 네. 뭐 정부 관련 연구원인데요. 거기서 내년도 산업 전망을 했는데 뭐 생산, 내수, 수출 모두 해를 그려놓는 게 반도체하고 조선이에요. 산업 전망. 예, 산업 전망에서. 근데 조선이 과연 그렇게 좋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관련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네. 저는 거시경제 거기 가서 이제 조선업 관련자들, 뭐 해운 관련자들 쭉 그 이야기를 들어봤고 울산 가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박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 산업이요. 예, 예. 근데 물론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 아는 일부 자산운용사 대표들한테 네.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래서 조선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유능한 뭐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들 별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수주 산업이래요, 그거는. 뭐 수주 산업인 건 맞는데, 예. 중간에 이제 철강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수주 산업이니까 가격을 일정하게 받았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임금 올라버리면은 이익 안 난다는 거죠. 네네. 뭐 지금은 좋지만은 예를 들어 내년에 세계 경제 나빠지고 해운 경기 나빠지면은 또 해운업자들이 수주를 가감히 줄여들 버릴 거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뭐 이런 거 전문가들 산업연구원대 같은 데 보면은 조선업 경기는 상당히 좀 낙관적, 반도체하고 조선업 두 가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예. 근데 그 반도체에도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원체 이제 AI 예. 서버 투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BM을 비롯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뭐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모리라든지 뭐 내용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좀 차별화가 되겠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예. 차별화. 예. 근데 그 우리나라가 하는 거 D램은 네. 그동안 워낙 나빴거든요. 예. 이쪽에는 뭐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뭐 내년은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것 같아요. 수출 증가율이.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예. 예. 아세안 쪽으로요. 예. 중국을 필두로 해서. 예.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그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하고 예. 낸드 플래시 같은 것도 예,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AI 반도체, 예. 근데 중국 쪽에서는 전통 예. 반도체가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예.